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2월 PPI 예상치 웃돌아, 소매 판매는 전망치 하회. 미국 노동부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고 현지 시간 14일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4% 올라 역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수요 상향에 국제유가 또 2% 상승, 4개월 만에 최고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공급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가 수요 전망을 상향하면서 현지 시간 14일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1.7% 올라 배럴당 86.42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WTI는 1.9% 올라 81.2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두 유종 모두 11월 초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3% 하락하는데 독위프햇, 이른바 WIF는 18% 폭등. 비트코인이 3% 정도 하락하고 있음에도 최근 인기 밈코인으로 부상한 독위프햇은 18%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독위프햇은 밈코인 중 시총 4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독위프햇은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이 향방을 갈라놓았습니다. 외국인이 저 PBR주가 많은 코스피는 대거 매수한 반면에 코스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밸류어 프로그램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각각 3%, 4%씩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 오늘장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간밤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죠. 0.7% 전월 대비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보다 좀 앞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들 거다라는 기대감이 한 발짝 더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4.29%까지 무려 10bp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성장주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강관의 증시팔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어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다우는 0.35, 나스닥은 0.3%, S&P 500도 0.3% 근접한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PPI 지수의 국채 금리가 치솟았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줄을 좀 이루게 되면서 투심도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발표됐던 지표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I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초기의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로 간주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2월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으로 예상치였던 0.3%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2배를 좀 웃돌았고요. 가장 큰 이유를 보자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휘발유 가격이 6.8% 정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앞서 발표됐던 1월과 2월 CPI도 대체로 예상치를 좀 웃도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른 방향을 가리켰던 경제 지표도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반대로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증가하게 되면서 일단 반등을 하긴 했지만 예상치였던 0.8%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
모습이었고요. 다만 전달에 기록했던 마이너스 1.1%보다는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PPI 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가 방향을 좀 서로 엇갈리게 가리키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를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었던 경제 지표도 있는데요. 관심을 좀 덜 받긴 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고요. 20만 9천 명으로 예상치를 좀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 지표는 일단 크게 악화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81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짚어드린 대로 글로벌적으로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좀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더불어서 EIA가 발표했던 원유 수요량도 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가격은 81달러 선까지 어느덧 훌쩍 올라왔다라는 부분도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인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옐런 장관이 남겼던 인터뷰 내용인데요. US economy unlikely to see stagflation. 인터뷰를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좀 일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인데요. 자세한 인터뷰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해서 매달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추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호의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전에 보통 수준으로 돌아오기는 좀 험난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긴 했는데요. 다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취재진이 백악관의 새 금리 전망이 왜 1년 전보다 현저하게 높은지를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옐런 장관이 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다라고 의견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옐런 장관은 지난해 1월만 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이 몇 주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바뀌었음을 이 멘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옐런 장관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일축시키면서 투자자들은 안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어제 경제 지표가 좀 엇갈린 방향을 가리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FOMC 결과까지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proposed ban on TikTok not fair, says China's foreign ministry. 일단 어제 이 시간에 틱톡 금지법과 관련한 기사를 좀 짚어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not fair,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좀 다룬 기사입니다. 먼저 어제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해서 틱톡 금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공정경제 원칙을 어겼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공평하고 정의롭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을 보고서 온갖 방법을 생각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를 완전히 이는 강도의 논리다라고 목소리를 좀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미국은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해서 이유 없는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더불어서 허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틱톡 금지법으로 미중 갈등이 벌써부터 플랫폼 사업까지도 확장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원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는 끝까지 뉴스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제장에서 3.2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크게 떨어졌던 부분 중에 하나도 테슬라가 4.12%까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어도비가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과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2분기 가이던스가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가이던스 자체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모두 다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장에서는 0.5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실적 발표를 받아들인 이후에 지금 현재 11%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피스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무려 51.9%, 그러니까 52%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면서 마무리했고요. 다만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 한번 좀 올라오면서 40% 정도의 상승률을 현재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피스커 자체 놓고 보자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인데요. 현재 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면서 파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피스커는 파산 신청에 대비해서 구조조정 전문가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피스커 주가는 일단 2020년에 상장한 이후 무려 97%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계속 1달러 밑을 밑돌게 되면서 상장 폐지되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된 악재로 판단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 업체 중에서 파산하는 사례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주 주가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테슬라도 4% 이상 추가로 하락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기사도 하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덧 170 그리고 180달러에서 17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요. 이미 17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160달러 선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 스페이스X 기사 좀 보실 텐데요.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이 바로 스타쉽입니다. 이 스타쉽이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위해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이 도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만에 폭발한 이 앞선 두 번의 시도와는 다르게 현재 지구 궤도를 비행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을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기권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분해가 됐고요. 결국에 계획했던 바다 입수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권에 들어오면서부터 꼬리 쪽에서 화염이 시작이 됐고요. 1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화면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48분 동안 지구 궤도 비행에 있어서 성공한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다만 주가 자체는 전기차 영향을 좀 받으면서 현재 4% 넘게 급락을 좀 했습니다. 이어서 US 스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틸은 정규장에서 6.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이 외국에 넘어갈 경우에는 자신의 표심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에 있어서도 공격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AMD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3% 넘게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바로 AMD인데요. 주가가 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실제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AMD 주가가 관련 대장주인 엔비디아 못지않게 오르긴 했지만 이 상승세를 뒷받침할 만한 요인이 좀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AMD의 AI 열풍 수혜로는 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프로세싱 칩은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는 엔비디아보다 좀 성장 속도가 느리고 또 이와 비교해서 주가는 훨씬 비싸게 책정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애널리스트들도 AMD의 기대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의 2024년 순이익 컨센서스는 지난 6개월 동안 16% 정도 낮아졌고요. 매출 전망도 6.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정규장에서도 3.9%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RM과 관련된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0.24%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가 또 Arm인데요. 이 Arm이 자율주행 차량을 구동할 수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설계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Arm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또 부품업체를 겨냥한 새 제품을 공개를 한 건데요. 더불어서 주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성능 네오버스급 차량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설계도 함께 출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Arm은 아마존 웹서비스와 벤츠, 엔비디아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이미 Arm의 새 설계를 자사 제품과 또 개발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요. AI 붐에 힘입어서 Arm의 주가도 지난해 9월에 IPO 이후에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Arm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자동차 부문 매출이 4대 주요 부문 가운데 가장 작긴 하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Arm이 공개한 기술을 사용하는 첫 번째 차량은 자동차 업계의 긴 개발 일정을 좀 감안해 봤을 때 4년이나 5년 정도 지난 후에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비트코인 가격이 73,800달러에 근접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새로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7만 달러 선을 한번 돌파한 뒤에 연일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추가 구매를 위해서 또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31년 만기 무담보의 선순위 전환사채 5억 달러를 발행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발행 계획은 좀 변경될 수가 있고 또 조달 자금은 기업의 운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2020년부터 인플레이션 해지와 또 현금 보유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을 좀 해왔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만 이미 10억 달러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했고요. 또 이는 지난해 전체 매수 금액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또 세일러 회장이 매입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675% 이상 상승을 했고요. 특히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ETF가 출시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무려 70%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7만 달러대를 내주면서 69,400달러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서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다시 7만 달러대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 어제 정규장에서 5% 정도 하락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 시작 전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겁디 무거운 조선주, 이번엔 다르다라는 주제입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이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조선업까지 좀 중국을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사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뭐 미국의 이제 철강 노조에서 이제 관련돼서 지금 뭐 중국의 이제 조선업체에 대한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업체들한테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는데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좀 K조선 상승의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배경에 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뭐 작년 상반기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인
이후에 하반기에 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뭐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HD,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작년 전체적으로 영업 흑자로 전환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하나오션이나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적자이긴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적자폭을 큰 폭으로 이제 감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수주가 조금씩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밀리면서 이제 피케 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이제 선박들의 건조 비용 증가, 그다음에 인력 수급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조금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이제 선박 발주량이 작년에 한 18.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수주하는 물량도 좀 감소를 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국내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있는 중국 업체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내 업체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주 물량이 한 37%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도 24%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 업체에 조금 밀렸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국내 그 조선주들을 좀 약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와중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이제 저 PBR 관련주로 이제 주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주가가 올랐는데,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뭐 작년 하반기에 좀 약세를 보이면서 저 PBR주에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 사항이 좀 적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다시 이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올해 1, 2월 달 수주가 계속 조금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 2월 이제 국내 수주액은 683만 이제 CTU라고 하는 이제 선박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7.8% 증가를 했고요. 특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대비 13.6% 증가할 만큼 2월 달에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글로벌 이제 시장 점유율도 중국 업체들을 이제 제치고 글로벌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로 국내 3사들이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3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벌써 이제 석 달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14척, 한 2조 7천억 정도의 이제 금액을 수주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LNG 운반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반선, 그다음에 대형 유조선, 뭐 석유화학 운반선 등 이제 여러 다양한 이제 선박들을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 15척, 뭐 금액으로는 한 4조 5,700억 정도를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2021년 이후에 3년 만에 대형 유조선 2척을 이제 수주할 만큼 국내 이제 조선사들의 이제 수주가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가를 좀 강하게 만든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 뭐 지금 주문을 한다라고 해도 2027년 이후에 선박을 이제 인도받을 만큼 그 정도로 이제 물량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이제 수주 활동을 벌린다라기보다는 진짜 회사에서 돈이 되는 그런 이제 고부가가치선 중심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수주를 해서 얼마나 많이 남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계속 친환경 선박이라고 불리는 뭐 LNG 추진선이나 암모니아 추진선, 뭐 메탄올 추진선과 같은 그런 이제 친환경 선박들이 수주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워낙 또 조선주 하면 무거운 섹터 중에 하나일 텐데요. 또 국내 조선사가 올해 들어 또 수주가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요즘에 매크로 환경적으로 좀 봤을 때 신조선가 등 이렇게
주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표 자체는 어떻게 좀 변하고 있나요? 네, 뭐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뭐 일단 뭐 지금 선박 발주가 이제 계속 좀 일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조선, 그러니까 이게 그 선박을 이제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건조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박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지표를 이제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중고 선가와 이제 신조선가입니다. 이게 뭐 클락슨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3월 이제 지난주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81.81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 자체가 지금 이제 2008년 조선업이 이제 초호황을 보일 때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역대 최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08년 8월에 191.5포인트였는데 뭐 아직까지 거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언제든지 그 정도 가격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그 선박 가격, 특히 이제 LNG 운반선, 그다음에 이제 VLCC 같은 이제 대형 이제 유조선 이런 선박들의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척당 2억 6,5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도 이맘때 2억 3천만 달러였으니까 그거보다 이제 10% 가까이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수주한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척당 1억 2,850만 달러의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배 가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신조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고선 가격도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다시피 지금 뭐 중고선 가격이 급속도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선박 가격에 올라가는 흐름세는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꾸준하게 지금 한 3년 가까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박들의 발주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선박의 그 건조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신조선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박 발주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물류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 운임이 큰 폭으로 올라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해운사들이 대규모의 이제 선박들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들을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까 일단 뭐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면 선박 가격을 높게 이제 부르는 회사가 멈춰 수주를 했었다라고 선박을 발주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유럽 지역 내에 이제 에너지 이제 공급망이 좀 틀어지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뭐 천연가스나 그다음에 석유를 이제 공급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 쪽에 이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런 파이프라인이 거의 대부분 닫혔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대륙에서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이제 에너지를 이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LNG 운반선이나 그다음에 대형 유조선의 발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IMO가 2050년도까지는 이런 선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단계를 두게 되는 거고요. 뭐 그냥 뭐 하면 그 해운사들이 그렇게 많이 그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2027년도부터는 관련돼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 부담금을 이제 물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글로벌 해운사들도 노후 선박들을 친환경 선박으로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선박의 건조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런 선박 제조에도 같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박 기자재 관련된 부품들의 이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인건비도 같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박 가격의 가장 중요한 이제 주요 이제 재료 중의 하나인 이제 가격이 이제 철강 중에 이제 후판이라는 그런 철강 제재입니다. 이런 후판 가격이 코로나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후판 가격을 이제 나타낸 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격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한 60만 원대, 60만 원에서 70만 원대에 머물다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비쌌을 때는 이제 130만 원대까지 이제 올랐다가 최근에는 이제 100만 원대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일반적인 이제 그러니까 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 회사, 그러니까 조선사 같은 경우는 이 가격보다는 한 1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이제 그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최근에 지금 이제 철강사와 그 조선사들의 후판 가격에 대한 이제 올 상반기 공급 가격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후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건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일단 판매 비용도 함께 판매 단가도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실적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영화 명대사 중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묻는 대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섹터 내에서도 왕이 될 상을 좀 찾아본다면 어떤 종목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조선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조선 3사, 뭐 미포조선까지 조선 4사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는 전부 다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상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그만큼 큰 폭으로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도 그거에 반응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지금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규모들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까지 같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 PBR 관련된 아니면 기업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중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조선 3사 중에서는 삼성중공업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해서 좀 더 상승폭을 키웠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조금 이제 어저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보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적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0% 증가한 9조 6천억 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한 85% 증가한 4,300억 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만큼 올해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LNG 추진선 관련돼서 LNG 운반선을 15척 수주했는데 이 외에 이제 LNG 추진선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도 올해 꾸준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이 이제 많이 수주를 한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된 부분도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주가 올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재 관련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엔진을 만들고 있는 HSD 엔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 사항이 커지면서 이중 연료 엔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연료라는 거는 해양에서는 벙커 CO를 쓰고요. 근해에서는 이제 LNG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또 엔진을 다루고 있는 HSD 엔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부터 조선주가 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상승 추세 이어가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장하기 전 어제의 장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 외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급등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급등 탑5 그리고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 어제 시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런 그 협상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까지는 말도 안 되는 협상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제시하다가 이제 현실을 기반해서 협상할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건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그 과거부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재건에만 막 900조 이상의 이런 금액이 든다라는 이슈와 함께 재건 관련 모멘텀 매수들이 좀 움직여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사실 뭐 재건 같은 경우도 뭐 지뢰 제거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다양한 업종들의 이런 재건 관련되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는 SG그룹이 독보적으로 좀 이제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탑5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SG그룹이 SG가 움직이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워낙에 뭐 저점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 이슈를 통해서 어디까지 올릴지 뭐 정말로 이슈만 잘 받아준다고 하면 뭐 3,500, 4,000까지도 올릴지 지켜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같이 움직였던 게 네 번째로 SG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SG글로벌 같은 경우도 역시나 SG그룹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좀 움직여줬죠. 이와 별개로도 이제 SG 뭐 세계물산 같은 경우도 함께 움직여줬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세 번째로 오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SGNG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SGNG라는 종목이 많은 분들에게 SG 계열사, SG 관련되어 있는 수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SG랑 그룹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SG가 붙으니까 예전에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이제 종목이 급등했을 때 신풍 뭐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안 나왔는데 그 종목이 따라 급등했던 것처럼 그냥 앞에 이름이 비슷해버리니까 이 종목도 그거다. 라고 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멘텀. 그러니까 사실상 SGNG는 잘못된 수급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FDA 관련되는 의료기기가 또 승인됐다라고 하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상승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도 좀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원은 이제 첫 번째는 SM코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SM코어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배터리 뭐 이런 거 좋아할 텐데 SM코어 같은 경우도 이제 SK온이라든지 SK온과 현대차가 최대 80조에 달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이 이슈가 나와주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 반사익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면 좋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SM코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당연히 재건 관련된 모멘텀도 크긴 하지만 SM코어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거의 최바닥에서 뭐하고 있다? 이 삼각수렴대를 끝내고 반등세를 뿜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상방에 대한 기대가 크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급등 종목 살펴봤습니다.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재건 관련주들 급등 탑5에 이름을 좀 올렸고요. 오늘 장에서 SM코어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차트상으로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탑5 종목과 오늘 장에서 유의해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 좀 있을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또 하락했던 종목들은 이 좀 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스팸 관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단기 과열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수급 붙는데 별로 좋지 않죠. 아무래도 우리가 단타라로 들어갔는데 단기 과열 예고가 떠버린다고 하면은 30분마다 이제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단타라는데 굉장히 리스크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매물 출회라 좀 보시면 좋은데 탑5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K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증권사로라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고하는 것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올라갈 거다 뭐 한다 스팸 문자 너무 많이 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전 대비해서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이 왔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이런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과열 지정 연장이에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말했다시피 이제 30분마다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단기 과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타 이런 단기간에 빠른 승부를 보고 싶은 대로 매물 출에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플래스크 같은 경우도 자, 뭐 하고 있다?
플래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단기 과열 지정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와준다고 하면은 너 단기 과열 걸릴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서 주가가 역시나 시간에서 이 매도 포지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도 이제 뭐 한다. 단기 과열로서 이제 나와주면서 역시나 매도 물량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이제 한진칼이라는 종목이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뭐 단기 과열 이런 게 아니라 그 종가가 급변했다라고 해서 과열이 먹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6만 원대 있던 종목이 동시효과가 끝나니까 7만 900원까지 끌어올리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종가 급변에 따른 이런 이 악재다라고 악재라기보다는 종가 급변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제일 조심하면 좋은 건 K엔솔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비싼 종목이 많았는데 이 보통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K에 이 종목은 2만 원 갑니다, 3만 원 갑니다 하면서 굉장히 스팸 물자를 많이 보내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처음에 안 사던 분들이 이제 이거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래 정지가 됐던 이력이 있던 종목들이 꽤 있어요. 스팸 관여 과다라고 하면은 갔을 때는 웬만하면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탑 5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급락 탑5 살펴봤습니다. 단기 과열 등 좀 악재가 있는 종목들이 탑5에 이름을 좀 올렸고요. 오늘 장에서 스팸 과다 종목 중에 하나인 K엔솔 유의해서 봐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급락 종목까지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센티멘탈 펀드멘탈 시작을 하지요. 오늘도 두 종목 가지고 뛰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중공업, 펀더멘탈로 현대모비스 두 종목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주가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몇 번을 반복드려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상당히 급하게 좀 튀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때문에 종가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죠. 금방 언급하고 지나간 그런 한진칼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또 금융주에도 있었죠.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런 쪽도 그런 거에 영향이 조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제가 분위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삼성중공업 벌써 서너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선두권으로 마침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주 쪽에서는 투자 포인트를 지금 도크가 차 있느냐 안 차 있느냐, 슬롯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선별 수주를 할 거냐 말 거냐, 영업이익성이 지금 돌아서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선두권에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주가로 봐도 바로 그렇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죠. 저점 대비 12개월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수치를 뽑아봤는데요. 저점 대비해서도 삼성중공업은 벌써 84%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들 또 관심이 많으신 한화오션 31%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성중공업은 더 많이 올라오고 하나오션은 덜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오션이 여전히 슬롯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왔다. 선별적 수주까지 간다고는 합니다만은 이제까지는 계속 VLCC 같은 거 중국이나 일본한테 좀 뺏겼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같이 동시에 한 10%대 이렇게 뛰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조선업종의 대장주는 삼성중공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펀더멘털로 안 가져오고 센티멘털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지는 않다 이런 점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SK증권입니다. 이쪽에서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도 반복했습니다만 선별 수주 전략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가득 찼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금 수주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선별적으로 돈 되는 것만 좀 받아서 수주 잔고를 가져가겠다. 이미 지금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2월 말에 벌써 수주 잔고가 350억 불 이렇게
이렇게 될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LNG선에서 208억 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많이 채워놨고 있기 때문에 선별 수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DS 투자증권에서 강조한 거는 이거죠. 향후 2년간 이익이 2배씩 늘어날 거다. 금년에도 한 뭐 5천억 정도까지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3년 대비해서 24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25년에도 뭐 5천억, 그 23년에 5천억에서 26년에는 또 25년에는 또 8천억 이 정도까지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던스로 내는 게 24년에 4천억 정도 내놨거든요. 그거보다 금년에도 더 할 거고 25년에 가면 4천억 대비해서도 8천억이 넘어가니까 또 2배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선충 이 프로젝트 아무래도 그 손해가 나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계속 감소할 거다. 금년에는 20%까지 감소할 거고 내년에는 10%까지 감소를 할 거다. 그리고 해양 쪽이 영업이익률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영업이익률 나는데 상선 쪽에서 금년에는 뭐 영업이익률이 한 4%, 5%이 정도 되는데 25년도 가면은 이런 공선충 프로젝트 비중이 감소하면서 내년 가면은 벌써 이게 7, 8%까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클리컬, 경기 순환적인 회사를 살 때는 지금 PER, PBR 볼 때는 높아 보인다. 그러나 항상 고퍼에서 사가지고 저퍼에서 파는 그런 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회사에 속하는 그 조선업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상당히 급하게 올랐죠. 9,200원대 상당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역별로 있던 게 정별로 이렇게 돌아서면 내려오지도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올라가기 힘들었었는데 올라가면 얻어맞다가 이제는 내려오면 다시 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 기관이 많이 사는데 어제는 특히 폭발적인 매수세 거래라는 거 상당히 유입이 되면서 양봉을 뿜어냈습니다. 자, 공매 잔고율 보니까 0.8%예요. 지금 뭐 최근에는 공매가 기본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들 LP라고 하죠. 마켓 메이커 LP 이런 그 기능을 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사실 0.8이 크게 올라간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 기관 지금 진성으로 사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 많이 위에 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미 주가는 먼저 조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자 PBR로 보셔도 말이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1.7배 PBR 이미 가 있습니다. ROE가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년 ROE는 뭐 이 정도까지 그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정도 ROE는 아니고요. 25년, 26년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간다고 해도 1.7은 그렇게 낮지는 않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 계속 보시면 좋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삼성중공업 목표가가 올라와가지고 최근에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점 유념하시고 계리율로 보면은 최근에 이 계리율이 많이 좁혀졌죠. 그 이유는 뭐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30-40%에서 현재 2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쨌든 상방 20% 보면서 오늘 센티멘탈로 삼성중공업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주식 역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차트 보시면 녹색 선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밑에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기아, 현대차 이미 앞서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아, 현대차 저희가 뭐 가장 그 업계에서 가장 빨리 제가 말씀드렸다고 자부를 하는 종목들인데 기아, 현대차 주가가 안 꺾이죠. 왜 안 꺾일까요? ROE가 많이입니다. ROE가 뭔가요?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도 하죠? 주주 환원도 많이 합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사사조, 매입소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아나 현대차 급하게 파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주가는 먼저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못 가고 있다가 최근에 이 벌어진 이 갭을 지금 차이를 격차를 좀 줄이고 있다. 그래서 부품주의 대장주격이잖아요. 현대모비스 추격에 나서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주가 후행을 하고 있지요.
지금 기아는 저점 대비 66%, 현대차는 46%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대모비스는 올라왔다고 하지만 27%밖에 안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못 올라오는 이유는 좀 있죠. 수익성이 기아나 현대차보다 좀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ROE가 좋지는 않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앞서 나가는 기아나 현대차를 지금 따라잡으려고 지금 어제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자,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전동화 수익성의 개선의 집. 그룹에서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수소 쪽을 현대차로 좀 보내면서 어쨌든 전동화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단기 실적이 좀 개선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대차 그룹 이 매출 비중뿐만이 아니고 B그룹 매출도 좀 올라갈 거다. 이쪽으로 좀 간다. 좀 봐달라. 이런 얘기죠. 다월투자증권입니다. 지금 완성차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부품사 차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ROE나 외형 성장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다 보면서 정적가를 3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어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뻗으면서 거래량도 좀 실렸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봤을 때 역사적 밴드 하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추격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ER, PBR로 보셔도 6.3배 PBR 0.5배, 그러니까 높지 않죠. 낮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보신 분들은 기아차, 현대차 포함된다. 현대모비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목표가는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 9.6%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삼성중공업, 펀더멘털로 현대모비스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도매물가 PPI 지수가 예상보다 웃돌았기 때문이고요. 오늘의 일면에서는 무거운 조선주, 실적 기대감 속에 이번에 다른 추세 보일까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시 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